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오늘은 대선을 앞두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가볍게 친구끼리 이야기 나누듯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올해 초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다. 더 큰 공백이 생기기 전에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만 한다고 했는데 결국 인용이 돼서 국민들이 양당으로 갈라져서 극한으로 대립을 하는 과정 속에 있고 다시금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 국가적인 비극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사회가 시끄럽죠. 이 주제를 다룰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 같은 경우가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은 구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족을 붙이는 게 좀 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대단히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보통 이제 대선 컨텐츠라든지 제가 뭐 예언 컨텐츠처럼 하면은 이제 평소에는 제가 항상 결과들을 그냥 점 찍듯이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전쟁 구도가 발생한다든지 뭐 지난 선거들처럼 트럼프가 됩니다 뭐 이렇게 찍는 것들이 더 편하기도 하고 소비가 되는 세상이어서 이번 선거는 사실은 뭐 말할 게 그렇게 많이 있나라는 생각도 했고, 눈 감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은 한 달만 지나고 나면 어차피 이렇게 시의성이 지나가는 거니까 제가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었는데, 이제 제가 뭔가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찍어내면서 어떤 사주로 사회에서 어떤 흐름을 읽고 그 관점에 대해서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분석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걸 하면서 적어도 이게 점쟁이가 어떠한 관점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과정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그게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게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 하던 컨텐츠 같은 성격은 아니라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말한다든지 뭐 지지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필터링을 많이 해서 최대한 순한 맛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어떤 과정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 먼저 이번 대선 후보들을 보시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64년생 만 60세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51년생 만 73세,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85년생 만 40세죠. 그리고 무소속으로 한덕수 후보 49년생 만 75세. 이번 대선은 출마하는 후보들의 숫자도 줄었지만 이 세대 간의 간극이 이례적으로 크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아왔던 모습이 아니라 유의미한 득표율을 가진 집단들이 세대와 진영과 계층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어서 각계 전투를 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제가 을사년을 앞두고 작년부터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린 단어들이 있죠. 올해 핵심은 세대 교체가 될 것이다. 세대 교체라는 것은 기존처럼 중간 과정을 좀 남겨놓고 뭔가를 개선하거나 이름만 바꾸거나 당 이름만 바꾸거나 두루이 몽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 자리가 남아있지 않게 될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세대 교체라는 것이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인 정치 권력이 다시금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들을 어떻게 걷어낼 것이고 국민에 의한 정치를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에 대한 싸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큰 과정이 일종의 세대 교체가 되는 거죠.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 정치 시스템은 삼권 분립을 기반으로 작동을 하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때로는 협조를 하고 또 견제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나의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하나의 완전한 독점은 일시적으로 뜻을 이룰 수는 있는데 그 수명을 지속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 같은 경우도 뭐 집정관, 호민관, 원로원으로 역할을 각각 나눠가지고 권력을 분배했었고, 그리고 그 권력들이 뭉쳐졌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겨왔었고, 현대에서는 행정 같은 경우는 정부가, 관료들이죠. 사법 같은 경우는 법률가, 입법 같은 경우는 국회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죠. 각 권력의 축은 내부적으로도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도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재 국회에서 오래도록 고착된 이 양당 구조에서는 이 균형이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자력으로 견제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당의 힘이라든지 자기 세력만으로 힘으로는 무언가를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하는 정치적인 도구로서 이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권력 싸움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돌아보면 과거 군부가 정권을 잡던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에 군부 정권에서 사법, 입법, 행정까지 다 손아귀에 넣었지만 결국 이것도 지속되지는 못했죠. 그래서 국민의 손에 의해서 해체가 되었고, 그 후로 군인 출신이 대권을 잡는 일은 뭐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후로 국민들이 자신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이제 국회에 힘을 다시 실어줬죠. 그래서 이때가 삼김 체제라고 말하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중심으로 해서 다당제 시스템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당제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 재벌과 언론이 결탁한 형태가 돼버려서 정경유착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뒤로 도는 비자금, X파일들, 누가 어떤 돈을 전달하고 사과박스를 전달하고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터졌었죠. 그래서 이 다당제도 국민들의 철퇴를 맞았고, 이후에 비자금이라든지 기업의 정치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사라졌죠. 노무현 대통령 때 정몽준 후보 같은 막 기업 오너 출신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힘이 있었고 했지만 결국은 다 흩어져 버려서 또 다시 이런 다당제에서 재벌이랑 언론들이 잘려나가고 양당제 형태로 재편이 됐어요. 권력 구조가. 재벌 출신의 무슨 뭐 권력자라든지 언론 출신의 대단한 권력자들은 살아있는 권력 안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양당제로 그 이후부터 거의 쭉 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한쪽이 일방적인 권력을 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 입법권도 동시에 쥐게 되면 이걸 견제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또 여러 뭐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좀 더 설명을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배출되었을 때 범여권 세력과 함께 300석 중에 거의 180석 정도를 차지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국회에서도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이게 사실상 견제라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 중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또 무리를 하게 돼요. 항상 행정부나 이 사법부의 힘을 빌려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는 건데, 이때 맞불을 놓게 된 게 사법부의 검사 출신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엘리트 관료 출신의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인 거죠. 이런 히스토리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 같은 경우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정부의 행정부 엘리트 관료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국민 정서로서는 어떠한 권력의 어떤 집중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었을 때 한 번 빼앗은 힘을 다시 주는 경우, 한 번 신뢰를 잃었었던 사람한테 다시 권력을 주는 경우가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입맛에 맞는 권한을 되찾아올 수는 있는데, 입법부인 국회한테 지금 현재 권력이 몰려져 있는 상태니까 삼권 분립 중에서 두 가지 축을 완전히 획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번 선거에서 국회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분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결국 선거의 테마가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 정도를 설정을 해둔 상태에서 사주를 열어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사주를 놓고 뭐를 판단하고 본다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환경이 어떠한 지점에 있는가를 놓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 을사년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죠. 작년에 이제 보통 제가 한 해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그 다음 해의 어떤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들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을사년 같은 경우는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은 화의 기운이 강하게 타오르는 해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 자체가 양 중의 양이죠. 그래서 가장 강한 양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더 부풀어 오르는 거에 집중되어 있지, 그 과정에 있는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묻고 가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행착오를 통한 성장을 상징하는 것이 화예요. 완전 무결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완전 무결해진 걸 우리가 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 기운 동안은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라는 구간은 이 험난한 광야를 지나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금으로서 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내라는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의지가 을사병오정미니까 대단히 강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밀어붙여서 가라 정도의 의지가 이 글자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받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을사년 이전에 수운과 모군을 거치면서 축적된 것들은 화 입장에서는 오래된 방식이잖아요. 수라는 것은 너무 오래됐고 썩은 수준으로 오래됐고 부패했고, 목이라는 것은 이제는 멀리 가긴 쓸 수 없는 요소, 땔감으로 한번 태우고 버려야 되는 요소인 거예요. 이제 그게 감정에 치우치고 어떤 비논리적이고 진영이나 기존의 어법에 갇혀있는 답답함 같은 것들이 이 수목 안에는 곳곳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을사가 그 을목에서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사가 지나고 나면 이런 질퍽한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호불호나 진영을 넘어서 목표 중심으로 연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는 게 결국은 이 시행착오를 감수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더 완전무결한 형태로 만들 것이냐의 고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 중심으로 무언가를 연대한다라는 관점이 방향이 같다면 출신이 달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방향이 다르다면 내가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고 같은 어떤 계열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죠. 완전한 진영 논리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을사년이야말로 이런 어떤 진영 중심의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것들이 낡음이 될 것 같다, 이것들이 구태의 낡음 같은 모습일 거다, 이걸 드러내는 과정들이 시행착오가 될 거다,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정치적인 질서를 만들어야 될 시작점인데, 그 완성된 것은 금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을사년이 왔다라는 게 이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되게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찌됐던 이 여파로 인한 시행착오가 너무도 클 것이기 때문에, 꼭 그 과정이 키워드로서 세대교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한다고 치면 전쟁에서 패배한 시체들이 쌓여서 넘어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다루기가 부담스러운 주제였어요, 이 부분이. 단순하게 이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뭔가 이런 것 같아서로 뭔가를 툭툭 트럼프가 됩니다로 던지기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틀을 놓고 역사적인 어떤 과정들을 받고 히스토리도 받고 시대의 정신들을 받고 세운에 대한 해석을 했고, 그러니까 그 정도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대선 판세를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경기의 의미는 알았는데 이걸 띄는 선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워낙 확고하게 유리한 후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선거법이라든지 사견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뭔가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사주의 구조적인 부분만 순한 버전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 관점이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올해는 딱 용신운이 되는 케이스예요. 김문수 후보는 기신운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황이 되는 거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가 격운을 맞이한 케이스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단순히 말하면 이것도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용신운이기는 한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말년은 대단히 기신운이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 후보와 같은 용신으로 해석하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보통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안정적인 직장인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어떤 관료의 형태와 흥행업에 있는 연예인이나 선출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관료라는 것은 행정고시를 봐서 한번 합격한 이후에는 비교적 큰 변동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사주적으로는 균형 잡힌 형태로 성격을 이루거나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관과 결탁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처럼 한두 표 차이로 앞으로 4년여 이상의 인생이 달라지는 구조는 대단히 경쟁적이고 필요에 의해서 서로를 제거하거나 배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암투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로 파격이라고 말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사주가 편중되었거나 어떤 망가져 있는 형태가 되게 많고, 우리가 보통 그거를 사주에서는 병이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생명력은 강해서 일간의 역량 자체가 뛰어나서 이 피지컬로 버티는 모습의 사주가 되게
되게 많아요. 정치적으로 살아남은 분들의 사주들을 보면. 그래서 만약 이런 분들이 안정해서 불안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든지 할 때 사주의 구조가 다른 운을 만나서 변화하게 되면 관료였던 사람이 뭐 국회의원으로 간다든지 뭐 국회의원이어서 사람들이 관료로 간다든지 하는 형태의 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또 어느 정도 유튜브로서 표현의 자유는 지키면서 고소는 당하지 않으면서 지지 또는 반대하는 입장도 표명하지 않으면서 어떤 투표 유도도 하지 않고 어떤 특정인의 선거 동료의 발언도 없으면서 사주의 현상만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짧은 선거 기간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보통 다른 대선들을 경선을 빨리 하면 막 6개월 전에도 하고 이러는데 이번 대선은 뭐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널널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해보면 한덕수 전 총리는 사주상 용신운이 들어오는데 수기신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건 다소 불리한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2022년 정도부터 이어진 대운의 영향이 공교롭게도 현재와 맞물려 있습니다. 2022년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무총리가 됐었던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인연 내지는 이미지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올해 용신운에 진입을 하죠. 사주상 강한 응집력과 추진력을 갖는 흐름이 됩니다. 내부 기반이 견고할수록 그 힘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속력 측면에 있어서는 절정에 이르는 시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시기가 6월 이후부터는 기신운으로 유입이 되죠. 저희가 6월 3일에 선거를 하고 6월 4일에 아마 바로 취임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공석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고 절기가 바뀝니다. 6월로. 근데 이제 그 지점부터 기신이 유입되고 대운 또한 기신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성공을 하더라도 외부 견제를 막 배제하고 독단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든지 내부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발언 같은 것들을 완전히 단절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거나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선이 되더라도 이후의 시기가 단순하게 무난하게 넘어가기 쉽지 않다. 오히려 더 많은 부담과 도전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주상 상신과 기신이 공존하는 흐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갖추고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주를 놓고 보면 인격적인 그릇 자체는 대단히 크지만 성취까지의 과정이 길고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러한 구조들이 무언가를 내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막 10년, 20년을 남들보다 더 고생해야 되는 구조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과정들이 너무 더디다. 그리고 의견 차이가 있는 인물들과 마찰이 잦아지는 모습이고 이로 인해서 내부의 지지 기반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향후 대운 또한 기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확장보다는 방어적인 흐름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어떠한 공격들을 방어해 나가는데 에너지를 소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격운에 해당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식신격이라고 치면 식신운이 오면 식신격운이라고 하죠. 이는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정체성과 세력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기 같은 거예요. 사주상 편관격이라는 구조가 지금의 흐름이랑 해석이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편관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불안정할수록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자신이 머무는 자리마다 구조적인 긴장이라든지 불안정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강한 상대를 마주하면 할수록 성장의 계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장점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 구도를 놓고 보면 명확한 용신운을 맞이한 인물은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다.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내부 장악력이라든지 탄핵이라는 국면 속에서 제1야당의 위치가 그에게 유리한 정치적, 사주적 어떤 조건을 동시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축이 강하게 응집되는 시기일수록 균형과 견제를 위한 또 다른 흐름이 의미를 갖게 되죠. 그 점에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맞이한 격운의 흐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편관격이라는 구조 자체가 불안정한 시대일수록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신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마주하면서
그래서 계속 체급을 키워가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전성기의 김대중 대통령보다 높은 당내 지지율을 확보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있어서는 만날 수 있는 가장 강한 상대라고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곧 편관격 입장에서는 성장의 환경으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는 작용을 하게 되겠죠. 특히 편제와 편관 같은 사주들, 뭐 편제격이던 편관격이던 이런 구조들이 전략적인 감각이 가장 뛰어납니다. 보통 우리가 모사라든지 책사라든지 어떤 전투에 있어서 전략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을사년이라는 시대가 요구하는 다당제의 전환 시그널 속에서 정치적인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자체가 불리하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 불리한 환경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의미한 지지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 이 역시 이번 선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게 정치라는 거에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시작이 되고 또 그 갈등을 없애버리면 정치도 사람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그 세력이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또 사용을 하는가, 이 과정을 읽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주에서는 그거를 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격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고 나와 뜻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격이라는 것이 곧 공적인 나의 모습이다, 임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아남는 생존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잘 갖춰지는 것이 우리가 소위 사주에서 말하는 그릇이 크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까도 중요하겠지만 왜 이 인물들이 이 시기에 등장했는가를 조금 더 넓게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개인적인 사견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구도는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좀 관전 포인트로 잘 지켜보시면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